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이런 내용을 입장문에 썼죠. MB 입장문 구속 전에 미리 준비했다고 그러네요. 내용 좀 보죠. 미리 준비한 MB의 입장문 무슨 심경이었을까? 하나하나씩 여기가 좀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자,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다스, 도곡동 뭐 이런 거 관련된 생각이 녹아들은 걸까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 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가 해석을 좀 해보면 검찰 소환 때도 구속 때도 보수층조차 없는 현실에 대한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내가 구속됨으로써 가족의 고통이 덜어지길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보면 나만 잡아가고 그만 끝내길 혹시 가족들까지 가지 않길 이런 속내가 좀 담긴 게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정치 보복? 정권 바뀌면 내 청렴함을 말할 수 있을 것? 혹시 이런 생각일까요? 어떤 준비된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고객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연결식을 위해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사과하세요. 사죄하십시오. 국민 대통령한테 사죄하십시오. 정치 보복으로 살인에 이른 정치 살인입니다. 모처럼 와서 보니까 감기도 무량하지만은 보니까 정말 잘했다. 옛날에 내가 그 서울시장 때 여기 물이 넘쳐나가지고 그래 서울시장 여기 와서 이 물이 더 넘치면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생각을 좀 했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참 마음이 떳떳하고 좋습니다. 아주.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개한 입장문, 아까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소개 안 한 것 중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입장을 담겼는데 그 입장문이 과연 무슨 뜻인지 아까 제가 판넬에서는 잠깐 저희가 추정을 해봤는데 6분의 패널 분께서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셨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보겠는데 먼저 황장수 수장부터 볼까요? 예, 저는 뭐 처음에 대통령이 되어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우리 신학기 되면 올해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신학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학기 다 끝났는데. 예,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눈높이에 미흡하다는데 그때의 눈높이에도 미흡한 이야기였죠. 그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예, 마지막에 판넬 좀 언젠가는 참모습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어려움 겪는 분한테 좀 이렇게 말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기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대는 왜 그런가 하면요. 해임 이후 6년이에요. 다스를 정리하려면 벌써 정리할 수 있었고 또 저분이 보수 계매를 이야기할 때 그야말로 보수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 어른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고향도 챙기고 또 자신의 신복들이나 부하들도 챙기고 그렇게 또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청계재단이라고. 그걸로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참모습을 찾으신단 말입니까? 기대는 아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자.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말풀이 좀 하셨어요? 저는 이게 먼저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했다. 이거는 이제 이거 어떤 세계 유례없는 금융위기도 극복하고요. 또 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노력을 다 했다. 어떤 관행을 절연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이런 우리 그 나라의 그게 부패 어떤 관행이라든지 거냐든지. 이런 걸 이렇게 절연하고 예. 그다음에 깨끗한 정치를 노력했다. 초심. 이걸 이게 말할 거로 보이고요. 그러나 오늘날 이게 노폐는 미흡했다는 말은 그러게 일부 측근들의 일탈이나 저기 정치자금법 2007년도 지금 이게 논 게 대부분 정치자금법 2007년도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이게 사과한다, 죄송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의 이게 참 모습은 지금 이게 MB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정도는도 그렇지만 뭐 돈만 아는 아주 이게 부도덕한 모습으로 왜곡돼 있는데 여론이 지금 정말 이게 나빠졌죠. 악의적인 피해사주 공표에서 왜곡된 이런 이미지를 이게 바로잡는다. 왜냐하면 이게 MB 입장에서 말해보면 뇌물이 이게 총 뭐 110억, 20억 해도 삼성 소송되나 68억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 그거 빼고 나면 정치자금 2, 30억인데 과연 이게 역대 어느 정권이든 그 정도 정치자금이 없었느냐. 따라서 이게 악의적인 왜곡된 모습을 바로잡는다. 이런 모습 말이고요. 마지막에 이게 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측근들이 김백준 원장이든 김희중이든 측근들이 이게 지금은 불리한 짓을 하지만 이분들이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인 스스로의 약점이나 본인 스스로의 기소나 처벌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게 언젠가는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게 풀이됩니다.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들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차지현 교수님 이쪽은 보죠. 예, 오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벽에 구속되고 난 뒤에 많이 나온 숫자 중에 23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2명이 동시에 구속된 거 23년 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23년보다 54년이라는 생각이 더 머릿속에 와닿더라고요. 54요? 54년이 뭐냐면 1964년을 이야기하죠. 1964년에 6.3 사태라는 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데모했는데 그때 고대 상대 학생회장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때 당시 그 시위에 앞장섰던 것 때문에 본인이 감방에 갔습니다. 감방에 가서 6개월 동안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54년 만에 다시 감방에 가는 다시 셈입니다. 수감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물론 뭐 시설이나 처우는 54년 전하고 비교할 수만큼 없지만 그러나 마음은 아마 그하고 또 반대의 개념에서 정말 참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선 이 자필의 이 신경은 뭐 저는 뭐 고지고대로 좀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씁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해 정말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이야기는 결국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설거지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깼는데 그 정도 좀 양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좀 애둘러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오늘날의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과거 당시 국민의 눈높이는 미흡이 아니라 그건 바로 그 범죄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자체를 아직도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모습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지수 소장께서는.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대통령이 됐을 때 누구나 다 뭐 각오를 하겠죠. 잘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분에게 필요했던 거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잘해보겠다는 각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신앙으로 여기고 있는 이거는 제가 했던 말은 아니고요. 정두원 전 의원이 했습니다. 돈을 자기의 신앙처럼 아끼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버렸더라면. 아마 지금과는 많은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적용된 많은 혐의들도 전부 돈, 이권과 관련된 혐의들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오랫동안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신앙과도 같은 돈,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이래가지고 불행한 지금 귀결을 맞고 있는데요. 각오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 오늘날 국민 눈높이. 여기에는 저는 조금 그 숨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억울하다라는 뜻을 비추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 저는 방점에 이제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거에 제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벌써 수사받고 무죄 나온 것들이고 다 소명된 부분인데 오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라는 10년도 더 지난 건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 하느냐. 이런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도 여기에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짧게 마지막으로 뭐 바라건대 나의 참모습. 아까 여러분께서도 앞서 지적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노림수 아까 말씀드린 그 다스가 자기 게 아니다, 실소유자가 아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는 순간
검찰의 법 논거 자체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만약에 어느 역전의 기회가 생긴다면은 뭐 한 번쯤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몰아서 이제 하고 싶다라는 뭐 그런 뜻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가능성은 거의 저는 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태훈 의원님. 저는 MB가 정말 한번 대통령으로 잘해봐야 되겠다는 각오로 일했다라는 거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평생 그 성취의 개인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각오는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됐다. 대통령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률과 제도에 의해 가지고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 그러니까 법률을 위배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서울시장하고 다른 거는요.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정치 세력과의 정치입니다. 당내 정치도 해야 되고 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고 의회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 본질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직언을 하는 사람들을 내쫓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그 국민 눈높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역사에서 국민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들을 허용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권력과 명예로 가려고 했으면은 다스를 정리를 했었어야죠. 아니면 그것을 갖고 계셨다. 저는 뭐 돈이 신앙이다. 이것까지는 좀 그런데요. 돈도 놓지 못하시면서 권력과 명예를 같이 얻으려고 했던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참모습 관련 내용입니다. 사실은 2년 전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저는 이번에 굉장히 참담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정으로 그 안에서 또 집필도 가능하시니까 뭐 재판 준비도 여러 가지 힘드시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만 남기는 진솔한 회고록을 하나 지금 정리하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회고록에서 진짜 참모습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이시군요. 김한규 변호사께서 뭐 쓰진 않으셨는데 제가 그냥 이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정한 참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답변도 가름하겠는데 이거 쓰지 않은 이유가 어저께 이제 밤에 이제 생중계를 뭐 많은 국민들처럼 저도 지켜봤는데 SNS에다 마지막으로 올리시고 이제 뭐 이제 구금되셨는데 사실 어저께의 장면은 우리 현대사에서 앞으로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라든 계속 이제 뭐 역사의 한 장면이고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역사의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남기는 문장 아니겠습니까? 딱 문장을 보는데 내용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왔습니까? 각오로 임했다, 이제 없지 않았다인데 그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지만 이분께서는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 올라가신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떻든 간에 뭐 오해가 되던 억울하던 국민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실망을 주셨고. 그러면은 각오로 임했습니다가 맞고 없지 않았습니다가 맞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내용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내용보다도 그 입장문의 뭐 태도라든가 그 자세가 아직도 이분은 억울하시구나. 그걸 눈여겨보셨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주제를 또 준비했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고 돌아와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왜 인정을 안 했는지가 답답하다. 안타깝다. 예, 근데 그걸 아마 이명박 대통령 측에 뭐 여러 사람들이 아마 좀 전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뭐 다스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고백을 하고 고백해라. 나머지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건 다투라 했는데 예. 그쪽 반응이 시기가 너무 늦었다.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와서 그동안 해놓은 얘기들이 뭐 대통령 저도 뭐 아주 가까운 핵심 측근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한 번 전달을 했더랬어요. 유인태 의원도 직접 하셨어요. 했더니 그냥 인정해라 이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친구 얘기가 뭐 유 선배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한테 그런 충고를 들었다. 예. 근데 아마 그동안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왜 나한테 묻느냐, 내 거 아니다. 계속 해왔죠. 이제 그래놓고 갑자기 사실은 뭐 하고 얘기하기가 참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제는 뭐 이대로 그냥 아니라고 밀고 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타이밍 놓쳤다. 놓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3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1월 17일입니다. 뭐 주요 내용을 보면요. 정치 공작이다. 정치 보복을 느낀다. 이게 1월에 나온 거고요. 3월 들어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검찰 소환됐을 때죠.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끼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1월부터 3차례 입장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 방금 영상에서 보셨는데 유인태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에게 했다죠.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다툴 건 다투고 그래야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MB 측근 쪽에서 나온 말이 시기가 늦었다. 뭐 때를 놓쳤다는 뜻이겠죠?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무슨 의미,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걸 좀 질문을 미리 드렸는데 자 지금 가장 먼저 쓰신 게 차지원 교수께서 가장 먼저 쓰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유인태 의원이 때를 놓쳤다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 때는 없었다고 봅니다. 앞서 뭐 전태근 전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돈과 권력 명예를 다 같이 같이 하려다 보니까 뭐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돈과 권력 명예도 다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돈 자체가 이 청부 깨끗한 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이 출발, 쉽게 말하면 잘못된 단추를 끼고 시작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인데 사실 지금 이 사업가가 성공해서 정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고 거기에 제대로 세금 내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그렇게 축적한 부를 토대로 해서 그 돈 가지고 정치하겠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숨기고 그것이 불법하게 조성된 돈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 때를 보고 자신이 고백을 한다? 저는 그것이 다 허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때는 없었다고. 때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정책은 의원님께서. 저는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 유인태 선배님이 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럴 겁니다. 실제로 2009년도에 4월 30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소환됐을 때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정상문 비서관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고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수사를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MB 청와대도 그렇고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 당시 임채진 총장이 무려 조사를 해놓고 4월 30일 날 조사하고 23일 끌었습니다. 그래서 유인태 선배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MB가 어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명료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 사과를 하고 그 나머지 것만 다투는 자세로 갔다 그러면 불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도 있을 수 있고 그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이제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그 범죄 사실을 전체 그러니까 207쪽 중에서 범죄 일람표가 100몇 페이지고 실제로는 86페이지더라고요. 쭉 봤는데 이 상태로 가서는
방어하는 거 암만 쟁점을 달아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특히 이제 대부분이 이제 김백준 씨가 자기가 받았거나 중개했다라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또 사죄를 드리고 제가 너무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스 포기할 각오를 왜 못하냐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의미심장한 포기할 각오를 왜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황 소장님. 저는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가. 저는 입장 발표 부분에 대해서요. 내가 폭로할 거 있다 나도 이 입장을 발표한다는 줄 알았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저분이 왜 때가 없었는가 하면 저도 때가 없다고 봐요. 종류가 좀 다양해가지고 지금 때가 과연 사과라는 게 몇 가지면 한 두세 가지면 자, 이것도 잘못하지만 종류가 많으면 그게 사과가 사실 될 수 있겠는가. 또 사과를 해줘도 받아줘도 안 되죠. 그런 사과는요. 그래서 저분을 이제 위해서 제가 좀 MB를 위한 변명을 좀 하자면요. 저분이 대통령 될 때부터 도덕성은 좀 떨어지는데 능력은 출중하다 이렇게 하고 다 뽑아줬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여기서 가져야 될 교훈은요. 어느 정도는 나도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다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지주 소장께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글쎄요, 저는 역사에서 돌이켜서 가정을 해본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만은 오늘 어제 그 구속됐었을 때 상황을 보고 한 두 번 정도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퇴임 후에 아까 여러분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퇴임 후에 사실 5년여의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할 만한 충분한 시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떤 보호막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너무 안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번은 수사가 개시되고 자기에게 검찰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까 정태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스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 이권을 내려놓고 국민들 앞에서 헐벗은 모습으로 나섰을 때 오늘과 같은 이런 구속되는 모습은 피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선거에도 상당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구속되는 시점까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예,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역시 저 아까 정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 기회는 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는 언제냐면 그 공판기일 첫 기일 때 그 인정할 거는 다 하고 그리고 탈세한 게 있으면은 세금을 납부하고 벌금 또 부과되면 벌금을 또 역시 내고 뭐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승복하고 빨리 이 재판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좀 국민들이 상처받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럼 본인의 어떤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자칫해서 또 이거를 1년 동안 끌고 항소 상고하게 되면 괜히 국민한테 더 피곤함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짧고 굵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유인태 의원하고요. MB 측근하고 대화를 앞뒤를 다 읽어보면요. 이 때를 놓쳤다 할 때 이 때라는 게 뭐냐. 이건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를 고백할 시기. 이게 놓쳤다. 역시 다스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뒤를 다 읽어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기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과거에 4차례의 검찰 특검에서 MB와 무관하다 했어요. 근데 이번 검찰에서만 100% MB 걸 했거든요. 그럼 이게 똑같은 검찰이 100% 다른 말 하면 어느 말을 믿습니까? 이번에 검찰 발표가 100% 진실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다스가 100% MB 건지 무관한 건지 아니면 이게 3분의 1씩 가족 기업인지 이건 이게 법원에서 증거와 팩트로 명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지 저는 이게 검찰의 주장만으로 단정적으로 이게 다스는 100% MB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시간이 이게 누적되니까 통상 가장 마지막 수사가 가장 그래도 많이 밝혔다. 이렇게 보는 게 통상적인 제가 보기에 이번 수사는 또 이게 죽은 권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게 가혹한 수사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를 좀 다뤄보고 있는데 지금 이주주 변호사 갑자기 발언권 요청하셨어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두세 차례에 걸친 조사가 있었었는데 지금 조사와 너무나 확연한 결과가 나온 거에 좀 대해서 다르긴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살아나는 정권이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검찰이 그 정도까지 독립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적어도 MB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평행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주제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재임 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을 보고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을 보면요. 뭐 노 전 대통령 개설한 웹사이트에 뭐 하루 평균 뭐 몇 건의 글이 올라갔다. 그리고 봉화마을 뭐 방문객 만남 1일 3회에서 뭐 2회로 줄였고 뭐 만나는 시간도 늘렸다. 누군가 보고 있는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11월 낮 12시 30분에 뭐 사돈의 장남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따라 붙었다는 느낌도 주고 그러는데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요. 뭐 노사모 회원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어디를 갔다는 얘기 그리고 누구와 뭐 골프 라운지를 했다는 얘기 뭐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뭔가 따라 붙었다. 이런 느낌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질문을 좀 드리는데 과연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다면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은 첫째는 동양적 어떻든 사람의 도리로서 손님은 만나야지 뵐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드리는 것은 말의 내용보다 지금은 이미 권력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시민과 가까이 있는 이 모습이 보통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특히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면요. 뒷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민주주의와 지도자에 대한 느낌을 다르게 가지. 혹시 이 중에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너희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높은 자리에서 홀로 있는 그리고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냥 이렇게. 자, 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문건으로 보고받았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차지영 교수님. 예, 뭐 결국 뭐 친노 때리기, 친노 죽이기 작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강호병 사태 때문에 촛불이 상당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한 위기를 느꼈지 않습니까? 그거 배후에 아마 친노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봉화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인 아마 감시와 견제를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 2009년의 비극적 사건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 그때 뭐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요. 그 소위 이제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뭐 저 같은 정치인, 저도 이제 사찰을 받은 사람이고 정치인, 뭐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거는 맞고요. 사찰을 받을 때는 약간 두려움이 들지 않을까요? 두렵지는 않은데 좀 상당히 피곤하지요. 주변 사람들이 힘드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권력자 스스로가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되면 꼭 MB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남이 못 보는 보고서 있잖아요. 그거를 밑에서 올려주면 무진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래더라 이런 보고를 하면 앞으로 어떠한 지도자도 그런 무슨 찌라시 같은 문건이라든지 특히 조직을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사찰해가지고 그걸 보고서로 받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황 소장님. 처음에는 저렇게 사이가 안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007년 12월 5일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서 BBK 특수본에서 이 BBK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무혐의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대선을 결정지었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 정권이 교체됐는데 초대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원만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노무현 대통령 때 벌어진 일이고 또 특검도 정호영 특검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원만하게 출발한 두 관계가 어디에서 사단이 났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촛불 광우병 시위의 배후에 대해서 그때 워낙 혼이 나가 그냥 발발 떨었어요. 그게 진압이 되고 나니까 이거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래 되면서 상황이 저래 된 거죠.
서정 변호사 뭐 안 쓰신다고 쓰셨는데 저 이후 질문 플러스에서 혹시라도 지금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검찰이 수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 이제 조사를 들어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쪽에 저는 이 문제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도 경찰에 가면 이게 정보과라고 있잖아요. 정보국장이 있고. 저는 이게 과거의 모든 정권에서 정보경찰의 어떤 적폐 중에 적폐라 봅니다. 어느 정권에도 과거 정권 사찰 안 합니까? 경찰이? 정보경찰이? 이건 이게 제가 보기에 처벌도 필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시스템을 개혁해야 돼요. 경찰을 이게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정보나 이런 부분을 이런 게 개혁이 돼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앵커님 질문처럼 범죄가 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 뭐 공무원법이나 또게 직권남용 여러 범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는 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주제로 갈 텐데 지금 시각을 보니까 오후 7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정치 핫 이슈로 넘어갑니다.